네, 2022년 1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제가 상당히 많은 의견을 좀 발표합니다. 제목은 편안한 윤석열 무릎 꿇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은 유민과외라는 사자성어하고 유민가외 예속 논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힘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신년 인사 및 전체회의를 가졌죠. 여기서 윤석열 씨가 부족한 점을 고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민을 거론했고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함께 바꿉시다. 라고 한 후 구두를 벗고 새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선대위를 대표해 국민께 절을 올리겠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큰 절을 올리는 거는 이재명 씨가 자주 해왔죠. 그는 작년 11월 24일 선대위에 있는 기존의 당직 인사들을 일괄 사퇴시킨 후 새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며 큰 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이재명 씨가 경주이시라고 그러죠. 그 시조를 모신 표암제, 경주 표암제라고 하는 데 가서 사당이죠. 알묘 참배하는 행사를 하면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넘어졌었죠. 그날 유한규 씨가 자살한 건 다 아시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큰 절을 한 윤석열 씨가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오만은 곧 독약이다 라는 걸 잘 알게 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본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 지금 이준석 씨랑 뭐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둔 거겠죠.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자.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그 강단으로 법치와 공정을 회복해 나라다운 나라로 되돌려달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새기겠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야죠. 제가 초년매 기자 시절에 조갑재 부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권력과 싸우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현직에 있을 때까지 써라. 현직에서 나가면 쓰지 말라는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사를 저는 그분이 퇴임하기 전에 막 쓰려고 애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기사가 많이 잘려서 그렇지. 윤석열 씨가 지난 12월 30일 페이스북에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썼어요.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이죠. 문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보통 그는 페이스북에 쓸 때 길게 썼는데 굉장히 짧게 썼습니다. 그리고 29일 안동의 도산서원 방문에서는 공수처가 많은 언론인들과 그들의 모친 우리의 국회의원 3분의 2 가까이 통신 사찰을 했다면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민주당의 기동민, 김원희, 허영, 박상혜 의원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쓴 말의 무게를 알고 있는가?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김금태 의장, 아주 민주화운동 투사로 알려져 있죠. 그가 1985년 9월 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서울대 그 박정철 군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경찰은 그렇게 발표했지만 사실은 물고문했던 바로 그 현장이죠. 대공분실 515로 끌려가 23일간 불법 감금돼 매일 저녁 5시간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번갈아 당했다. 그리고 1985년 12월 19일 서울지법 118호 법정에서 신문에 답변을 할 때 짐승의 시간을 증언하면서 고문당한 걸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전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때 마음으로 무릎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뇌가렸다. 라고 김금태 선생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싸우다 죽겠다. 이런 거는 김금태의 유산이 담긴 말이다.
김 의장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그가 참 우습다는 얘기죠. 사과와 삭제를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국힘당에서는 그 말을 자기만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아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김근태 씨가 한 게 아니라 알베르토 까미가 반항하는 인간 그 책에 나온다. 김근태의 독자적인 창안된 말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김근태 씨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저 같은 대학생들이 알고 있던 것입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싸우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훌라훌라. 훌라송이 80년대 대학가에서 많이 유행한 데모가였습니다. 그 데모가를 김근태 씨도 재판받 고문 나가면서 속으로 불렀던 겁니다. 이 훌라송이 뭔가 하면요. 원래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Johnny I hardly knew you. 나는 너를 거의 알지 못해. 그런 민요가 있었대요. 아일랜드 민요가 영어랑 조금 다르죠. 근데 이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의 압제를 피해서 영국이 식민지인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었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곡조를 개사를 해서 가사는 달리해서 When Johnny comes marching home, 조니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전쟁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행진해 올 때 이런 제목으로 바꿔서 다른 가사를 해서 그 곡조에다 많이 불렀습니다. 이러한 그때는 군인용 군사용 노래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노래가 6.25 전쟁 때 미군이 많이 참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이 곡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우리 말을 붙이죠. 유치원 가게 되면 지금도 부를 겁니다.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이게 바로 그 노래입니다. 지금은 동요로 부르고 있죠. 이 노래를 1970년대 서울대학교에서는 데모를 할 때 우리들은 정의파다 훌라훌라 우리들은 훌라훌라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싸기를 원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훌라송입니다. 그러니까 김근태 씨가 만든 노래도 아니고 이미 우리도 알고 있던 노래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기를 원한다. 이걸 갖고 논쟁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예속 논쟁이 떠오릅니다. 좀 심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발견됩니다.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정열입 영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축곡사라 그러죠. 그 사건으로 그때 조선의 조정은 동인하고 서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서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패전을 하잖아요. 조선이 사실상. 근데 그걸 나니까 서인들이 물러나야죠. 물러났습니다.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다 잃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들이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있었던 인조 반정으로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았는데 이 인조가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병자호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오랑캐로 봤던 여지족한테 지배를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삼전도에 나와서 인조는 군신관계를 약속하고 항복을 하죠. 이로써 서인 정권이 몰락합니다. 몰락하면서 인조의 두 아들인 큰아들 소현세자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이 돼서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동인계열이었던 남인이 집권을 하는데 야당이 된 서인들은 자기들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하려고 청을 치자는 북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격태격하고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심양에 가 있던 소현세자는 상당히 개방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를 항복시켰지만은 청나라 선비들, 고관들과 교류하면서 개하단 문명을 막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잘 지내는 게 우리 국익에 좋다고 봅니다. 그의 동생인 복림대군은 반청주의자가 됩니다. 그때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돼 있었는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인질 생활이 끝난 다음에 먼저 소현세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소현세자는 뭐 독살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서인들이 했다는 주장이 있죠. 서인들은 북벌론자니까 소현세자랑 노선이 다르죠.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후계를 누가 세자가 될까 논의를 하는데 논의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복림대군으로 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서인들이 주도했죠. 그리고 이제 복림대군이 세자가 됐는데
되고 나서 한 몇 년이 흐르나요? 한 4년이 흐르니까 인조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복림대군, 세자가 된 복림대군이 조선의 왕, 효종이 됩니다. 그 효종이 한 10년 정치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때 이제 인조는 이 복림대군의 효종의 친엄마는 아니에요. 계모입니다. 인조가 이제 후비로 들인 조대비가 있는데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 놓고 서인하고 남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송시열은 효종은 어쨌든 인조의 둘째 아들이니까 1년만 입어라 그러고요. 남인들은 둘째 아들은 맞지만 임금이니까 큰아들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3년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송시열의 서인이 이깁니다. 이게 예속 논쟁입니다.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예복, 사람 죽었을 때, 아들 죽었을 때 그것도 친아들도 아닌데 상복 몇 년 입냐 갖고 서로 기싸움 하는 건데 이걸로 서인들이 이겨서 재집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종이 죽은 다음에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그거는 현정이죠. 아주 서인들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효정의 왕비인 장씨가 죽습니다. 그때까지 조대비는 살아 있었는데 이 조대비가 또 몇 년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갖고 또 싸웁니다. 이때는 서인이 패배합니다. 서인의 총수인 성시열이 귀양을 가죠. 그 남인이 집권합니다만 그 남인 세력은 몇 년 후에 있었던 숙종 때 경신왕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하면서 남인 세력은 몰락하죠. 이 서인 세력이 그 후에 노론으로 바뀌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집권하면서 나라를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권력이 되는 거죠. 이 예속 논쟁이 결국 조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실익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파벌 싸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무릎 꿇고 싸우기보다는 이 저작권 누구한테 했냐 논쟁을 예속 논쟁에 비교를 하는데 그래야만 빨리 이 쓸데없는 짓들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운동권 세력들은요 자기들을 자꾸 영웅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사와 격식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보여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탁현민 씨가 홍범도 유해 기관했을 때 아주 멋있게 뭐 행사를 하고 애국가도 이상하게 부르게 했지 않습니까? 또 뭐 6.25 전사자 유해가 돌아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막 띄우고 그래서 방역을 핑계로 막 유해를 좀 제대로 안 다루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띄우지 않습니까? 또 광주를 자꾸 띄우고 그러니까 주동식 씨는 광주를 왜 제사의 도시로 만드냐고 비판까지 합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요. 이런 의식이 권력을 만드는 데 매우 좋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백제가 그렇게 합니다. 백제의 왕들이 과거에 보면 온조왕, 뭐 근초고왕, 고이왕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후대에 오게 되면 무왕, 성왕, 뭐 의자왕 이렇게 중국식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게 중국식 예법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아마 성왕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논문에 쓰면서 정리한 바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예법을 들여와서 어떻게 권력을 만드는지 설명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꾸 운동권 사람들이 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권에 유리하고 사람이 숭배하게 되거든요. 이게 권력 구축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반대로 가는 사람이 윤석열 씨예요. 지난번에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하기 전부터 그가 계속 국민을 거론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감정이 올라온 듯 격한 발언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은 말실수라고 하는데 말실수가 아니라 저는 의도된 발언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 그 사람들이 오히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야당이 싸우려면은 격정을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여당은 틀을 만들고 의식을 만드니까 그걸 깨려면은 옛날 함석헌 선생이 얘기했던 야인 기질로 가야 되는데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쟁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요즘은 군인들도 월급쟁이, 군인,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은요 하도 명령에 잘 복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 반대 의견 제기했다가 결정되면 깨갱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식만 강화하면 집권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씨가 그걸 딱 아니까 대전 현충원을 주로 하고 이승만 박정희는 참배하지 말라 문화 만들면 그 따라갑니다. 공무원들 별거 아니에요. 기자들도 요즘은 공무원에서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진 않죠. 제가 아까 제목에서 유민과외를 얘기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직유, 백성민 두려워해라. 오직 백성만 두려워해라.
천재지변도 위정자한테는 큰 사건이지만 더 두려운 게 백성의 마음이다. 이거는 홍길동의 저자인 허균이 호민론에서 주장한 겁니다. 여당은 조직을 이용해서 어떤 제사나 의식을 만들어 통제하고 이건 법이야 이러면은 월급쟁이 한 국힘당 출신도 이해하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도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데 누가 총대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권의 투사는 야인 기질로 격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윤석열 씨가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계속 국민을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유민과외를 의식한 게 아닌가. 유민과외로 예속 논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일단은. 이게 힘이 딸릴지 어떨지 모르죠. 지금 윤석열을 흔들기 위해서 후보 교체론에 계속 나와요. 후보 교체론은 원래 이재명 씨가 워낙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교체하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요즘 와서는 뭐 갑자기 안철수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윤석열을 또 홍준표 그 양반은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근데도 왜냐하면 국힘당에서는 후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꾸 띄우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지금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지금 제대로 간다고 봅니다. 오늘 그 현충원에 가기 전에 자정에 인천 신안 컨테이너에 가서 하역 현장을 둘러보고 현충원에 왔대요. 계속 현장에 가서 국민과 바로 부딪히고 유민과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의 유민과외하고 이재명의 예속 논쟁에서 굳히려고 하는 서인 기질하고 충돌하는 게 이번 선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디가 더 좋다고 보십니까?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툭 던진 윤석열의 투쟁에 저는 감히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